안녕하세요. 바이오 인사이트, 지구를 살리는 바이오 과학. 오늘은 너무 깨끗하면 못 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연을 하게 된 경북대학교의 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어서 기후위기, 환경오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생물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지 미생물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공학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토지 이용 증대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고요. 에너지 수요가 또한 증대했죠. 이를 통해서 대기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수질 오염도 증가했고, 또한 유독 화학 물질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증가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염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엽이라고 불리는 땅 위에 폐기된 나뭇잎은 사실은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불러도 땅 속에서 부패해서 이것이 나중에 천연가스를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되거든요. 또한 석탄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응축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들, 인간의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훌륭한 비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학적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지구에는 오염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없다. 그 개념은 다분히 인위적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워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수계에서 사실은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이 물이 굉장히 지구의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소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 표면에 여러 가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사이아노백테리아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조류라고도 하고요. 블루그린 에즈라고 하는 미생물인데, 이런 것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이 광합성을 했을 때 광합성 결과로 많은 양의 산소를 내게 되는데, 이 산소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아주 산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바다가 없다면 육지 안에 있는 식물들의 광합성만으로는 인간이 사용하는 산소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수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CO2를 흡수하는 양도 상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합성의 주요 또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CO2거든요. CO2가 있어야 광합성이 가능한데, 이러한 광합성하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다 보니 바다가 흡수하는 CO2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상에 존재하는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서 흡수하는 CO2 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바다로 인해 이런 것들이 흡수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미뤄보면 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지보다 바다의 면적이 높은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산성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온실가스 배출이 되면서 온실가스 안에 있는 CO2가 바다로 녹아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1번의 식을 보게 되면 CO2가 물로 녹아들었을 때 이 물 안에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pH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 떨어뜨린 pH는 그 안에 있는 산성도 때문에 갑각류에 있는 껍데기, 이런 것들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CaCO3 같은 이런 것들이 녹아서 없어짐으로써 갑각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멸종하게 되면 뼈나 외골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는 생물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강장류, 해파리 등이 되겠다.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산업 분야가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18%,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 산업을 허용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 생태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위기라는 것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그 서식지가 점점 인간이 살고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인간이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전 지구를 강타했던 코로나 질병이 될 수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우리가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인간이 접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박쥐 또는 어떤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였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것들이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이된 거죠. 애당초 전이되지 않았으면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처음 전파가 되면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 게 바로 이 팬데믹 코비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따져놓게 되면은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통해서 그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서 기존 어떤 서식지가 인간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겹치다 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지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 생태 발자국이라 불리는 것들이 목초, 어장, 개발지대, 삼림, 경작지, 그리고 탄소 발자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 중에 목초 발자국이라 하면 육류 제품, 유제품, 가죽 및 양모 제품 생산을 위한 가축 사용용 방목질을 말하고요. 삼림 발자국도 어떤 그 목재 제품들의 생산을 위한 산림에 대한 수요를 말하고, 어장 발자국은 해양 및 내수면 생태계에 대한 수요. 네 번째로는 경작지 발자국이 있습니다. 식량, 섬유, 가축 사료, 유료작물 및 고무 생산용 토지에 대한 수요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지대 발자국, 도로라든가 주택, 산업용 건축물 등의 기반 시설에 필요한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지역에 대한 수요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탄소 발자국, 가장 많은 생태 발자국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해양에 흡수되지 않은 양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산림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생태 발자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지구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구 생태 용량을 언제 초과하는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날짜가 그려져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생태 용량을 초과한다는 건요, 지구가 1년 동안 제공하는 자원을 그만큼 1년 동안 잘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앞당겨진다는 것은 지구 생태 용량을 그만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6월 30일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지구의 1년 동안에 쓸 생태 용량을 12월까지 쓰지 못하고 이미 6월 30일에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6개월 동안 다시 지구가 제공하는 1년치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이 나라는 결국 1년 동안 2년치의 지구 자원을 쓰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상당수의 나라가 생태 용량 초과를 12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월에 생태 용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약 3.6개에 해당하는 지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지구 오염에 기여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 세계가 얼만큼 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잠시 2020년쯤에 막대 그래프가 잠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환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몇 년 전의 코로나는, 팬데믹은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표로서의 역할을
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패션 분야, 원자력 발전소,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연료, 또 우리가 잘 먹는 라면, 미세먼지, 축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 환경의 생태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인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션을 한번 열어볼까요? 수질 오염의 20%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바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청바지 한 벌을 제조하는데 물 7,000리터가 소모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입는 청바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환경 비용을 지불하고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청바지를 함부로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는데도 약 1.5조 원이 소요될 정도예요. 음식물 쓰레기, 물론 이제 절반 정도가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계가 축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축산업이 온실가스의 20%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 볼 수 있죠. 플라스틱도요. 전체 중에서 불과 15%도 안 되는 비율만 재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 불빛의 연료를 볼까요? 불빛의 연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이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라면, 이런 것들은 숲을 파괴한 후에 재배한 그러한 작물을 파묘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면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폐암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높이고 허혈성 심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은 반추동물, 특히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소고기, 양고기, 이 두 가지 고기의 소비량만 잘 조절하더라도 축산업을 통해 나오는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산업 부분별로 주요 환경 비용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식품을 보게 되면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보시면은 여러 고기들 중에서도 소고기와 양고기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고기 수요는 많지 않은데요, 소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돼지고기를 보면은 소고기하고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보게 되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만큼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치러야 하는 환경 비용이 많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태 용량이 원 그래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음식 분야, 개인 교통수단, 전기, 가스 및 연료, 교통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태 용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만 기울이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으로 생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 보게 되면요, 세균 제거를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만 하더라도 화장을 하고 나면은 화장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하죠. 또한 머리를 감기 위해서 샴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구강과 치아의 청결을 위해서 치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향수, 목욕, 데오드란트, 비누, 합성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바디 케어 및 미용 비용, 특히 이 중에서 남녀의 피부 및 얼굴에 투자하는 미용 비용, 그리고 모발, 색조 화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목을 기준으로 목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려 절반 이상의 화학약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체를 합치면은 약 135억이 되고 6,300만 유로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이 정도로 세균 제거를 위해서 가정 내에서만 시도하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중에 환경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시 말하면 반환경 주요 인자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세제 속에서 트리클로산이라든가 계면활성제, 차염소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트리클로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이거는 대표적 항균 물질로 땀 냄새를 억제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이라든가 풋케어 이런 것들에 쓰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간 섬유화라든가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양하고 수질 이런 것들의 오염을 유발하고요. 이것들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 보호막을 파괴해서 알러지라든가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심지어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염소산 같은 경우, 세제 안에 이런 것들은 직접 접촉을 했을 때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기관지라든가 폐에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생활 속의 반환경 주요 인자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 하면은 5mm 이하 또는 나노 단위로 측정되는 플라스틱 입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잘 안 되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대변 10g당 평균 20개 정도가 발견될 정도로 흔하게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바다 쓰레기의 99%를 차지하는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안에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서 유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만 더 본다면 항생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항생제는 사실상 우리 병원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을 죽이기 위해 약물 복용을 통해 흡수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업자들이 불법적으로 항생제를 성장 촉진제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 성장 촉진제로 사용했던 항생제는 그대로 수계로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또한 병원 안에서 항생제가 남용됐을 경우에 원내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평소에는 노말 플로라로 작용하는 유익한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스스로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폐렴과 폐혈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미생물을 위해서라도 이런 반환경 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항생제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죽이려고 하고요.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통해 미생물을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외로 유익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 내 미생물들은요, 설사나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미생물 플로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그런 장 트러블이 있는 사람의 장 속으로 미생물을 옮겼을 때 그 사람의 그 병이 호전되는 것을 알고 이미 여러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축사 먼지 안에 있는 대표적인 미생물 중에 하나가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염증을 예방하고 심지어 천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에 서식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나이트로조모나스 유트로파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피부에 서식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우리의 피부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드름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화학약품을 과하게 써서 화학 목욕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우리 피부의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여드름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에 있는 두피에도 락토바실러스 계통의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두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세균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하고요. 또한 비듬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성의 질 속에 있는 유산균은 질 내에 살균 작용을 하게 되고요. 산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태아가 통과할 때 모체로부터 면역 관련 박테리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미생물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적이 아니고 해로운 게 아니고 우리 몸 곳곳에서 정상적으로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미생물들을 어찌 보면은 제거하기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청결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올바른 세제의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섬유유연제라든가 검은색 옷 전용 세제, 청바지 전용 세제, 뭐 여러 가지 용도마다 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들 세제 간의 성분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유연제, 종류별로 유연제를 다 쓰기보다는 이러한 유연제 안에 있는 성분들이 결국은 난분해성 물질이고 또 상당 부분은 세탁 시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 그 1회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 평균량이 160g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실험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용량을 160g에서 70g으로만 낮춰두라도 세탁의 효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70g이면 절반 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의 절반 이하로 한번 줄여도 충분히 세제의 효과는 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도 세탁도 월 1회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집 청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기 제거를 통해서 수분을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유해 박테리아의 서식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고요. 이불이라든가 베개, 침대 시트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아침에 밖에서 이렇게 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균 효과를 볼 수 있고 극세사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물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래 놔두는 게 아니라 즉시 제거하는 용도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화학용품을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쓰지 않더라도 훨씬 더 청결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날고기나 생선, 샐러드를 썬 뒤에는 도마도 꼼꼼히 세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원성 세균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같은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제도 그 양을 줄인다면은 과하게 많이 쓰기보다는 오래 불린 뒤에 닦아내는 것도 좋겠고요. 또 물티슈는 따로 처리하고 남은 약, 페인트, 용해제는 바로 그냥 귀찮으니까 개수대에 투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관리해서 버리는 게 낫겠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향제, 스프레이 탈취제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에 어떤 유해 독을 제거하는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세제와 케어용품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 대신 자주자주 창문을 개방함으로써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식물 자체를 실내 유해 물질 필터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새로운 카페트나 가구 접착제 유래 어떤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식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용혈수, 점란, 필로덴드론, 벤자민 고문나무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화분을 사용할 때는 좀 곰팡이를 퍼뜨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경 재배를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 사용은 조금씩 자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샴푸나 샤워젤, 립스틱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캡슐 커피도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데요. 캡슐 커피를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 용기 이런 것도 독성이 있는 슬러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회용 컵보다는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것들이 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여행, 소풍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뭐 버스를 아예 안 타거나 에너지 수송용 연료를 쓰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도보라든가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전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거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지역 직거래 장터를 활용해서 포장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농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것도 서로 윈윈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5R Movement, 5R 운동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Refuse, Reduce, Reuse, Rot, 그 다음에 Recycle 이렇게 5가지 R로 구성을 해봤는데 Refuse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환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사용을 거절하자는 겁니다. 그것들을 거절을 못한다면 그 사용량이라도 reduce, 감소해보자는 거고 또 재사용을 하자는 거죠. 또 Rot는 될 수 있으면은 해양이나 이런 어떤 생태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구성된 물질을 사용하기보다는 잘 분해되는 물질로 구성된 물질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대표적인 예가 생분해성 어떤 비닐봉지 그런 게 예가 되겠습니다. 비닐봉지 자체는 썩지 않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생분해성 비닐은 또 자연계에서 비교적 잘 썩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친환경적인 사용법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환경적으로 좋은 실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가야 될 동반자이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동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환경은 인간의 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인류의 롱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착취보다는 같이 공존하고 보존하면서 가꾸는 대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수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제라든가 플라스틱, 항생제 이런 부분의 사용량들을 지금보다 많이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생물은 우리가 무조건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미생물 중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의 살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생물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부 위의 미생물이라든가 장내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인간과 긍정적인 공생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화학제품을 남용하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오히려 화학제품을 남용함으로써 미생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미생물도 우리와 공존하는 그런 공존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청소와 또 청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R 운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실천한다면 우리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